7시 말고 6시 5분. 어려운 뉴스 말고 뉴스 브리핑. 하루 시작은 곤유보로 하는 거예요.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자,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는 순서 뉴스전 코너를 진행합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전민기 팀장과 함께 아침 인사 나눠주시는 우리 곤유부 가족들 만나볼 텐데요. 강진미 님이 과제 폭탄 맞고 늦게 잤더니 좀 몽롱해요. 늘 한결같은 고현준, 전민기. 오늘도 뉴스로 아침 깨워주셔서 완전 감사요. 네. 네, 뉴스로 아침을 깨워준다. 이게 뭐 곤유부죠. 그렇죠. 과제 하시는 겁니까? 대학생이신가요? 글쎄 뭐 과제란 건 많을 수 있으니까 과제 폭탄을 맞았다. 그래도 이 과제 할 때가 좋아요. 맞습니다. 최애란님의 아침 인사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새벽이 황사가 특히 나쁘네요. 그래서 운동을 잠시 멈췄어요. 현미밥 먹으면서 듣습니다. 야, 건강을 엄청 생각하시네요, 우리 최애란님. 네. 그래요. 오늘 같은 날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야외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을 좀 줄이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잘 멈추셨습니다. 예. 그래요. 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조간신문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소식 있고요. 거기에 토지 양도세 관련 헤드라인, 이어서 백신 도입 일정 연기 소식, 끝으로 미얀마 소식까지 전하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이제는 전 정책실장이 됐군요. 전세금 올려받은 내용으로 네. 논란이 생겼고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수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 지난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같은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서 재계약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죠. 이 보도가 나간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이 민심 악화에 기름을 좀 부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 김 실장의 거취를 속전속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빨리 수습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경향신문은요. 전셋값 대폭 인상, 김상조 전격 경질. 한국일보는 부동산 내로남불 타오를라, 문 대통령 김상조 단호히 잘랐다.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이 관련된 뉴스 잠시 뒤에 박순봉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땅을 그러니까 토지를 산 이후에 1년 내에 매각할 때는 시세 차익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이게 땅 투기 막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단기간 보유한 토지를 팔아서 시세 차익 챙길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양도세율은 현재 50%인데 이걸 70%로 높인다는 거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강화됩니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못하게 주택 외 부동산에도 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억 원으로 확대를 함으로써 어쨌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겨레는요. 토지 양도세 70%까지 올린다. 서울신문은 1년 내 토지 매각된 시세 차익의 70% 양도세 매긴다. 이런 제목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일정이 연기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원래 이달 말에 들어오기로 했죠. 그 세계보건기구 백신 공동구매 협의체 코백스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 도입 일정이 다음 달 셋째 주로 연기됐습니다. 물량도 69만 회분에서 43만 2천 회분으로 좀 줄었습니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그 미국 얀센 백신도 5월 도입될 그 물량이
50만 명분 미만에 그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국내 기술 이전 계약 맺어서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예상됐던 노바백스 백신도 원재료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2분기에 2천만 명분 도입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 뭐 원재료 부족 이런 백신 제약사 생산 지연이 원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맞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물량이 딸리는 거고요.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고요. 백신 가뭄 현실화 3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 셋째 주로 연기 이렇게 제목 뽑았습니다. 자, 동아일보 헤드라인도 살펴볼까요? BBC 미얀마 114명 숨진 날 군부는 성대한 만찬 파티입니다. 그 미얀마 군경이 무차별 발포했죠. 어린이들 포함해서 시민 114명이 지난 27일에 목숨을 잃었는데 이날 군부는 후아 파티를 연 사실이 영국 B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그 국영 TV 방송 화면 캡처해가지고 시민들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흰 제복에 나비 넥타이 차림인 군부 인사들이 파티장 레드카펫 위를 웃으면서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미얀마의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설 때까지 모든 무역 관계를 중단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 무역대표부가 2013년 미얀마하고 맺었던 무역투자 기본협정에 따른 미얀마와의 모든 교역 관계를 중지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조치는 즉각 발효고 미얀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구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제 세계가 미얀마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문재수님이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유엔이라는 기구가 이처럼 쓸모없는 기구인지 분노가 치밀니다. 이해관계만 따지는 그들. 죽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 아빠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라는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뭐 유엔 안에서는 그 상임이사국들 각각의 또 이해가 있고 안보리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들을 네.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뭐 중국과 러시아가 좀 미얀마 군 그렇죠. 정부를 지지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뭐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미얀마 시내에서 그러니까 뭐 양곤이라든지 만델레이 이런 지역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상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 BBC 영상은 굉장히 분노를 이끌어내죠. 맞아요. 군부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 영상 지금 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간신문을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 박수홍 씨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네, 그 박수홍 씨의 매니저를 맡고 있던 친형이 수십 년간 100억 원이 넘는 방송 출연료하고 계약금을 횡령했다라는 폭로가 나와서 이거 진짜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박수홍 씨가 어제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한 친형으로부터 30여 년간 출연료를 떼었다라는 횡령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네. 대화에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현재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요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가족들 향한 비난은 좀 멈춰달라고 네. 호소를 했어요. 일각에서 이제 박수홍 씨 부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박수홍 씨의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또 노출된 바가 있어서 예.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개인의 가정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청학동 서당 엽기 폭행. 이건 내용 보니까 끔찍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 경남 하동 한 기숙형 서당에서 10대 학생들이 또래 학생에게 뭐 체액을 먹이는 엽기적인 성적 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A 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해자인데 기숙형 서당에 입소하고서 지난해 2월에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C군을 폭행합니다. 이후 화장실로 데려가서 다른 B군의 체액을 강제로 먹였다고 합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고 협박했고요. 이걸 거부하니까 침 뱉고 뭐 체액이나 소변을 억지로 먹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C군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유사 성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기도 했어요.
그 지난해 4월에 이 C군이 집으로 돌아와서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말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졌고요. 이 서당에 현재 30여 명이 머물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10대 학생들이 버렸다라고는 좀 믿기 힘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예. 사건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토픽 보겠습니다. 홍콩서 52년 만에 무산. 뭐가 무산됐다는 얘기죠? 그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가 무산됐다는 소식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52년 만에 홍콩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볼 수 없게 됐고요. 이제 홍콩 TVB 방송이 이걸 중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969년부터 시상식을 중계해 왔고요. 이제 상업적인 이유로 중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만 밝혔는데 이런 설명과 달리 대부분의 외신은 중국 당국이 압박을 해서 중계가 무산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하고 네. 중국 비판 발언을 한 감독의 작품이 포함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홍콩도 이런 지침 영향 아래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가 무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준비된 인터넷 뉴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오늘 생일인데요. 텀블러 남은 거 없나요? 라고 9939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준비된 텀블러는 모두 선물로 안타깝네요. 드렸습니다. 네. 네. 뭐라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혜진님은 보내주신 텀블러에 이 수험생 딸이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곤유부 소문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아이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주 상반된 메시지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민기 팀장하고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내일은 안 나오시고 그렇죠. 모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쟁점이 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사가 심하죠? 네, 오늘 너무 뿌옇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도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지금 목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살면서 숨을 안 쉴 수는 없고요. 네. 공기질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그동안 좀 귀하게 느끼지 못했던 이 맑은 공기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생기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이 황사가 계속해서 좀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요. 마스크 착용 이럴 때는 또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 줄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뉴스를 살펴보죠. 앞서 그 조간신문 헤드라인에서도 살펴봤는데 김상조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논란 하루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됐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네. 작년에 임대차 보호 3법이 7월 31일에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기 이틀 전인 7월 29일에 김 전 실장이 자신이 전세 주고 있던 집의 전세가를 14%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이었냐면은 이제 2+2년,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 3법이니까 2+2년 총 4년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원한다면은요, 네. 세입자들이. 그리고 2+2 이때 이제 4년으로 2년 살고 나서 갱신을 할 때 전세와 월세를 기존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을 해놓은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법입니다. 뒀죠. 네. 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 전 실장이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성동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전세 주고 전세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세를 줬던 강남 아파트 전세를 이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14% 올린 겁니다. 네. 이제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법 적용되기 전에 빨리 올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김 전 실장이 해명을 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도 전세가가 싸고요. 올렸음에도 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와 합의를 해서 올린 것이고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도 올랐기 때문에 그 돈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도 전세가를 올려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런 해명 중에 뭐 주변 시세보다 싸고 또 합의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은 맞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김 전 실장이 고위공직자다 보니까는 재산 등록을 하잖아요. 예금이 14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올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부동산 총괄 이 정책실장인데 이 법이 시행될 때 가장 우려가 됐었던 거는 이제 2년 그리고 2년 총 4년 사이에는 이제 못 올리니까 전세가나 월세를 그러면은 아마 그 이후에 올리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전세가나 월세가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김 전 실장이 좀 그런 이 행태를 보인 거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른바 임대차 3법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논란이 생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논란 생기니까 사의 표명했고 즉각 수리했고 그러다 보니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후임자 임명까지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네. 결국 이게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질. 네, 사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합을 맞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후임에는 바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바로 또 인선이 발표가 됐고요. 이 김 전 실장은 이제 떠나면서 사과를 했어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다. 즉 물러나는 게 마지막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떠났습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그 여론이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여기 반영이 됐겠죠. 네. 특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동산 민심이 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요번에 이 여건의 대응을 보면 이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H 투기 사태가 처음 촉발이 됐을 때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때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을 투기를 했던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해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변창흠 장관 내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퇴임을 하라. 약간 유예를 시켰었거든요. 시간적인 여유도 줬던 거고요. 문 대통령이 굉장히 인사 방식이 신중한 편이잖아요. 잘 경질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거에 비한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김 전 실장은 이미 지난해 말에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 대통령이 반려를 해서 붙잡아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일이 터지자마자 바로 빠르게 경질을 시켜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즉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이걸 넘어서서 지금 정부가 이 부동산 적폐청산을 1순위 과제로 내걸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문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총괄하는 이 정책실장이 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특히 이렇게 경질을 했다라는 것을 청와대에서 감추지 않아요. 즉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일벌백계한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기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정책실장의 어찌 보면 부적절한 처신 이거 바로 경질함으로써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사실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이게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모토로 하면서 만들어진 회의인데 이게 같은 날 있어가지고 좀 이게 공교롭다 이런 평가들도 합니다. 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일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결국 김 전 실장 경질까지 하면서 좀 이 회의 자체가 조금 퇴색되는 원래 취지가 좀 퇴색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즉 경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책실장이 앞에 나와서 이걸 뭐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회의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이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질문도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후에 진행이 되게 되면은. 네. 하여튼 좀 모양이 안 좋게 되는 거죠. 결국 어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책에 가까운 반성,
하면서 이제 부동산 부패 청산을 해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런 과거의 부동산 문제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도 어제하고 이제 그제였죠. 계속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은 실패를 했다. 좀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김 전 실장 경질까지 이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집값이 올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투기를 했던 뭐 이 공기업의 어떤 직원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LH 사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국민 민심이 급격히 지금 싸늘해지고 있는 이 싸늘해지는 걸 넘어서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인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이 내곡동 투기 의혹이 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요번에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그 결과 LH 사태 때 촉발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좀 유리한 이유는 이 단순히 LH 사태 하나 때문이 아니고 그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누적된 결과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 경질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녹아들고 있는 용광로 같은 게 바로 이 4.7 재보궐선거가 될 텐데요. 네.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들이 좀 짚어볼까요? 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 오 후보가 얻은 여론조사 지지율은 47.3%고요. 박 후보가 얻은 지지율은 30.6%였습니다. 즉 16.7%포인트 차로 앞선 거고요. 오 후보가요. 뭐 당연히 지금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 연령, 권역, 직업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고루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앞섰는데요.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40대 지지층이 민주당의 좀 강한 지지층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오 후보가 41.3%, 박 후보가 39.4%로 즉 이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은 오 후보가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 좀 알려주실까요? 네, 문화일보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기관 엠프레임 퍼블릭이 조사를 했고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인데 이게 이제 당 지지율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선다라는 결론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국 지지율에서 모두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2%, 전주에 비해서 2.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0.6%포인트 하락해서 25.6%가 됐습니다. 네. 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부울경, 이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0.1%포인트 상승을 해서 42.1%가 나왔고요. 민주당도 0.9%포인트 오르긴 했으나 24.4%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18%포인트 가깝게 차이가 나고요. 전국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위였는데요. 국민의힘이 전국 지지율은 39%, 더불어민주당은 28.3%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밖에 국민의당은 8.3%, 열린민주당 5.8%, 정의당 3.6% 순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은 보통은 여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는 이런 사례는 이제 최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근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이례적 상황,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3월 31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여론조사가 진행될 수가 있고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이
선거 일주일 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그 깜깜이 기간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또 어떤 이 민심의 움직임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들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 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TV 토론 그러니까 첫 토론회를 가졌어요. 이 토론회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공격을 펼쳤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발언을 먼저 전해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참 몹쓸 짓을 시민 국민께 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먼저 공세를 펼쳐요. 그랬더니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즉 지금 앞서서 뭐 여당이나 여권, 청와대에서 지금 조금 사과를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행보랑 좀 비슷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내곡동 투기 의혹 이걸 두고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가 SH공사에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오 후보 처가가 단독 주택용지를 추가로 받았다. 그렇게 36억 5천만 원의 보금자리 주택 안에 단독주택 용지까지 받았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제 기억에는 없고 처가집 재산인데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판넬까지 준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3인 성호라고 기억 앞에서는 겸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3명이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은 이제 호랑이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즉 3명이 말을 맞추면은 뭐 거짓말도 진실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결국은 지금 KBS하고 TBS에서 경작인이 증언을 한 것을 두고 좀 반박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나오니까 박영선 후보가 측량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렇게 다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세훈 후보는 안 갔다. 그리고 수사가 이뤄지면은 결과가 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TV 토론의 주요 내용들, 주요 발언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글자로 적혀 있는 걸 읽어보는 것하고 이 토론을 직접 그 시청하셨던 분들하고 느끼는 바들은 또 각각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네. TV 토론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발언이나 내용들도 있고 그 토론에 임하는 어떤 후보들의 이렇게 모습들, 비춰지는 모습들, 뭐 그게 태도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목소리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제스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다양한 형태들의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토론회가 있으니까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TV 토론이 앞으로 몇 차례 더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또 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심 갖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좀 짚어보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384명이었고요. 엿새 만에 3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감소세다 이렇게 단정 짓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말 검사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신규 확진자도 줄어든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 9시까지 새로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1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게 될 신규 확진자는 또 다시 400명대를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지점이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주요 3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40명이 늘어서 총 누적 289명으로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신규 40명 중에 대부분은 영국발이었거든요.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38명, 남아공 변이 감염자가 2명이었습니다. 특히 40명 가운데 22명이 국내 감염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올 때 이 즉각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덜 우려가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 감염이 뭐 다시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국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과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요.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백신들은 이제 2번 맞아야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그러니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근데 네. 이 얀센의 백신 식약처 1차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600만 명이 2분기에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검증자문단 회의에서 이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임상시험 결과는 이 약품을 투여한 다음에 14일 후에 백신군 19,630명 중에 116명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약품을 안 한 대조군에서는 348명이 확진이 된 겁니다. 즉 그러니까 66.9%의 예방률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쓴 집단에서보다 안 쓴 집단에서 훨씬 더 많이 확진이 된 거죠. 그리고 투여 28일 이후에는 66.1%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요. 14일 후 예방률에 대해서는 연령과 기저질환 유무에 상관없이 66%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허가하기 전에 3단계를 거치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검증자문단, 방금 말씀드린 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점검위원회인데 이렇게 3중 자문 절차 중에 1단계를 거친 거고요. 그리고 2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4월 1일에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식약처가 기간을 좀 단축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이제는 40일 이내로 대폭 단축을 하겠다라고 네. 밝힌 상황이라서 아마 다음 달 1일에 하고 나서 또 곧이어서 3차 단계까지 거쳐가지고 허가가 날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허가 신청을 하고 접수한 지 37일 만에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39일 만에 정식 허가 절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만들어질 때 이미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백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안전성이라든지 뭐 효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백신 개발 초창기에 나왔던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 FDA나 뭐 다른 곳에서의 어떤 인증도 인증이지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또 지금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속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뭐 이게 뭐 계속 늘어져 가지고 우리가 백신이 들어와 있는데 못 맞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들은 뭐 그닥 예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이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이제 주식 관련된 관심들이 높으니까요.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한다고요? 네, 어제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이 보통주 한 주를 5주로 액면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4월 15일 분할 상장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거래가 정지가 돼요. 근데 이제 분할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5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5분의 1이 되고 개수는 5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구체적으로 보면은 26일 종가 이제 어제는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카카오의 주가는 49만 5천 원이었거든요. 26일 종가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제 5분의 1이 되니까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 한 9만 9천 원대 정도 그렇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변하는 건 없어요. 주식 숫자가 확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좀 싸지고 네. 그 주식의 숫자 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5개로 나누면 이제 5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액면 분할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액주주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값이 싸지니까 한 주씩 사기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시장에 이제 회사가 주가 관리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 접근성이 높아지면은 거래도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점도 역시 이 주가 관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액면 분할을 하고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고 내려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편적으로 이게 무조건 이후에 오른다 뭐 이렇게 예측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뉴스 살펴봅니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스케줄입니다. 오늘부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각종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인 권익침해 방지과를 여성가족부에 신설하고 오늘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오늘 밤에는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오늘도 공기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